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 있는 느낌, 가족도 있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물론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그 차이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는 이 아이도 자기 길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며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밤마다 걱정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아이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반응에 따라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쉬어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상황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갈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이루지 못한 것들,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돈을 벌면 괜찮아질까? 자식이 잘 되면 괜찮아질까? 누군가 나를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질까? 그러나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도 마음속의 무거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며 사라질 것을 영원히 유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결국 이유 없는 고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힘든 이유도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이렇게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이 그동안 찾지 못했던 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건강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라며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보다 친구를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부모의 말보다 자신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예전처럼 나를 따르지 않을까? 왜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서운함과 외로움이 쌓이게 됩니다. 사실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의 모습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지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의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기보다 계속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하지?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 자체는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보며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짜증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비는 같지만 마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계속 붙잡으려 했지만은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며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 허탈함이 쌓이면 이유 없는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이 되면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녀는 멀어지고 자신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나의 자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들어 괜히 허전하다.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한다. 지금의 감정도,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관계도 모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은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왜 여전히 괴로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붙잡음, 바로 그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 혹은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가족, 돈, 명예,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문제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남들처럼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대와 집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 아이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질수록 아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은 무너집니다. 실망, 분노, 자책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황이 고통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어색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 그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차이가 클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위해 돈을 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돈이 줄어드는 상황 혹은 예상보다 벌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스스로에 대한 불만. 결국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집착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가장 강한 집착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긴장합니다. 놓칠까봐 불안하고 바뀔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바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집착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놓아도 괜찮다.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착은 강하게 끊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때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완전히 편안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잠깐은 괜찮아졌을지 모르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조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해주고 싶고 위험한 길은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때로는 강하게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화가 납니다. 결국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말투, 습관, 생활 방식 하나씩 고쳐야 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반복해서 상처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아니면 누가 잡아줄까?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결과도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현실과의 충돌도 더 커집니다. 그 충돌이 바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깊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노력했으니 결과는 좋아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있을 때 현실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반복되면 삶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실망만 할까?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는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통제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기대를 버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와 통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나는 무엇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는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화가 났는지, 서운했는지, 불안했는지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통제와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삶은 우리가 쥐고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쥐고 있을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조금만 힘을 풀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내던 또 하나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더 잘난 자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교는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 감정은 다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잘 됐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못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가 아니라 비교 속에서 부족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점점 조건이 되고 기대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도 아이도 함께 괴로워지게 됩니다. 비교는 단순히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벌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멈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더 위를 보게 되고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어떤 기준으로든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만족하려는 시도는 결국 끝없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기준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낮추고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의 시기에 이 비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깊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당신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는 항상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숨깁니다. 각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며, 누군가는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길에는 각자의 이유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보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족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한 가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교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고 있는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조용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곧 사실이라고 느끼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들 중 상당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걱정, 같은 후회, 같은 불안, 형태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돕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실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때의 감정까지 다시 끌어올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경험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살지? 혼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상황을 상상하고 마치 실제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현실보다 더 많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마치 습관과 같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몸이 아니라 생각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도 많아지고 걱정할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족, 건강, 경제, 관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생각의 반복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조용해진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상태입니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반복해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고통의 흐름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생각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라는 공간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집착, 통제와 기대, 비교, 그리고 반복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즉 깨어 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혹은 마음 챙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무언가를 더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이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생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립니다. 화가 나면 화 속으로 들어가고
불안하면 불안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곧 나 자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해줍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마음 챙김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책임이 많아지고 마음이 쉴 틈 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그 쉼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살짝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나가는 느낌, 그것을 조용히 따라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고통은 대부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나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하나씩 알아차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하고 어쩌면 삶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말은 때로 두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붙잡고 있어서 괴로웠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팔이 떨리고 어깨가 아프고 결국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마음속에 들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까지 그 모든 것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계속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놓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부모의 역할은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내가 다 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의 삶이 흐르도록 두어도 괜찮다. 이 한 생각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며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노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노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비교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기준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린 상태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놓아도 괜찮다.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잠시 손에 힘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 번 다시 붙잡았다가 다시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붙잡음에서 시작되지만 자유는 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놓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의 힘을 조금만 풀어주는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놓는 연습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선행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란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잘 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여기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스스로를 낮춥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정도라니.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당신은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자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선택들, 이루지 못한 것들, 관계에서의 상처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에게도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애썼다. 이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을 풀어줍니다. 또한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에 상처받고 화를 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통 속에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분노와 원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자비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쳐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불안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사람을 더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자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 전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없애는 길은 항상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해했고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해는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의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3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몸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하면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조금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라가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나가는 느낌, 그 단순한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짧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에 기대를 걸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놓아도 괜찮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덜 붙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점점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지속하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붙잡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세 가지는 고통의 뿌리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억날 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조금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조금 더 알아차렸는가? 조금 더 내려놓았는가?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